뵈서 반갑습니다. 서강대학교 멘토링 센터 생각의 창 공동센터장 맡고 있는 박영선입니다. 오늘 7번째 특강 AI와 이세돌 준비했습니다. 구글의 알파고와 이세돌 구단의 대결이 있었던 2016년 3월 그날은 굉장히 꽃샘추위가 심했던 날로 기억합니다. 제가 이세돌 구단을 응원하기 위해서 광화문에서 열렸던 한 호텔의 그 현장에 응원을 갔었습니다. 4패 1승? 네. 이세돌 구단은 이것은 이세돌이 진 것이다. 인간이 진 게 아니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이제 내년 3월이면 10년이 됩니다. 그로부터 지금까지 AI를 상대로 인간이 거둔 유일한 승리였습니다. 2016년 3월 그 대국 이후에 대한민국에서는 우리 아이를 보내야 되는데 이 알파고가 어디 있나요? 라는 그런 전화가 쇄도하고 그런 우스갯소리를 남겼습니다마는 이 대국을 본 주요 선진국들은 이거 큰일 났구나. 더 이상 AI를 방관해서는 안 되겠구나.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17년부터 주요 선진국들이 국가 AI 전략을 발표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이 AI 시대는 그렇게 대중 앞에 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1995년 12살의 나이로 입단을 해서 세계대회를 14번 우승했죠. 바둑알 하나로 세상을 흥분시켰던 성소년 이세돌. 그는 알파고와의 대결 이후에 2019년 11월 그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2019년 11월에 알파고와의 대결 이후에는 더 이상 바둑을 즐길 수가 없어요. 라는 말을 하면서 24년 4개월 동안 머물렀던 바둑계를 떠났습니다. 은퇴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범민이 있었을까요? 그 은퇴 결정을 하기까지. 서강 멘토링 센터가 준비하는 이 특강 때마다 우리 젊은이들, 대학생 여러분들은 이런 질문을 쏟아냅니다. 도대체 인간이 AI보다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전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 그런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함께 생각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울산과학기술원 특임교수로 계신 이세돌 구단을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세돌입니다. 정말 이렇게 서강대에서 강연을 할 수 있게 해서 정말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이렇게 좀 박영선 전 장관님께 제안을 받고요. 좀 고민을 좀 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와서 무슨 강연을 해야 되나 이렇게 했는데 좀 편하게 하셔도 된다고 해서 오늘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5살 때 바둑을 시작을 했고요. 2019년 말 은퇴할 때까지 약 30년간 바둑을 두어왔습니다. 5살에 바둑 시작해서 7살 때부터는 좀 혼자서 바둑을 좀 혼자만의 그런 시간을 가졌던 기억도 있고요. 또 9살에 서울에 올라와서 서울에 입선을 해서 제 스승님 문화에 들어갔던 그런 기억도 있고 또 12살에 프로 입단을 해서 처음으로 프로의 그런 벽을 느꼈던 그런 시절도 있었고 보시면 제가 10대 후반 아주 어릴 때 바둑을 배운 지 얼마 안 됐었던 시절이고요. 또 10대 후반, 20대 초반 아마 여기 10대 후반 때 아마 박영선 전 장관님을 처음 뵙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참 괜찮죠? 예. 귀엽고 영특하고 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예. 참 많은 기억이 있는데요.
30년 바둑 인생 동안 뭐 굴곡이 없었다면 그것도 이상한 거겠죠. 하지만 비교적 행복하고 즐거운 그런 바둑 인생이 아니었나 생각을 해보는데요. 2016년도에 큰 전환점이 있었습니다. 알파고와의 대국이 있었죠. 제 좀 아는 후배를 통해서 이렇게 좀 제안을 받았는데요. 저는 정말 쉽게 생각을 했어요. 이게 대결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구글에서도 바둑 이벤트를 하는구나. 그래서 뭐, 그래. 하면서 굉장히 기쁘게 받아들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처음으로 그 컴퓨터와 바둑을 이렇게 승부를 하는 거구나. 그 대상이 나구나. 너무 기뻤습니다. 대결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그냥 이벤트로 굉장히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체스 같은 경우에는 한참 전에 컴퓨터가 인간을 정복을 했죠. 바둑도 언젠가는 컴퓨터가 이길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2016년도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고요. 당연히 그 대상이 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진 않았습니다. 생각도 못했죠. 저는 사실 진다는 생각을 정말 1%도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준비가 좀 미흡했어요. 제가 준비를 좀 철저하게 했다면 큰 흐름을 바꿀 수는 없었겠지만은 그 당시에 1이 아니라 2 혹은 나아가서는 3까지 혹시 갈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데미사서비스, 알파고를 만든 분이죠. 데미사서비스와 화상으로 처음 만나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데미사서비스 분은 알파고의 기술을 바탕으로 의료 쪽으로 가서 단백질 구조를 밝혀내면서 노벨상까지 받으셨죠. 대단하신 분인데 자신의 미래도 모른 채 지금 이렇게 활짝 웃고 있습니다. 지금 순진하게. 예. 근데 제가 이렇게 좀 자신감이 있었던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제가 대국 시점으로 보면 5개월 전인데요. 기보를 좀 입수했어요. 알파고에 좀 기보를 봤는데 여타 그런 다른 컴퓨터 프로그램들과 약간 차별점은 좀 느껴졌습니다만은 저와 대결하기에는 한참 좀 부족해 보이더라고요, 솔직히. 그래서 지금 이렇게 웃고 있는 겁니다, 사실. 그런데 그 5개월 전에 그 기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습니까? 5개월 후에 알파고가 얼마나 발전한지, 어느 정도 실력까지 올라올 수 있는지 이것이 중요한 건데 물론 그냥 일반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게 큰 뭐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대국 당사자인 또 프로바둑 전문 기사로서 그런 마음가짐을 가졌던 건 상당히 좀 부끄러운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예. 일국을 패배하고 그런 사진인 것 같아요. 굉장히 어리둥절하죠? 예. 근데 사실 저는 일국지고는 그렇게 크게 충격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일국에서는 사실 저 혼자 무너진 그런 경향이 좀 있었어요. 알파고의 강력함도 있었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바둑이라는 건 마주보고 상대방의 기운 혹은 승부 호흡을 느끼면서 대국이 임하는데요. 앞에 뭐 있긴 있었습니다. 알파고 이 모니터 보고 이렇게 싹 돌멩이 옮겨주시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무슨 생각이나 의도를 갖고 하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거기서 오는 생소함, 물론 미리 알고는 있었습니다만 직접 마주 대국을 해봤을 때 그 생소함이나 괴리감이 생각보다 컸습니다. 그래서 제 실력을 발휘하지 못했어요. 굉장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알파고의 정보를 좀 더 얻었어야 했는데 패배한 것보다 알파고의 정보를 저도 좀 계속 알아가는 건데요. 일국에서는 그걸 너무 거의 대부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 정보를 알 수가 없었어요. 저 혼자 무너지는 통에. 그걸 좀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내 실력만 발휘하면 2, 3, 4, 5로 다 이기지. 이렇게 자신감을 얻고 그날 자기 위안을 하면서 올라갔는데요. 이국을 지금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이국은 이미 일국의 대국을 통해서 그 생소한 괴리감은 거의 다 날아갔고요. 평상시대로 최선을 다했고 바둑 내용도 그렇게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속절없이 밀려버렸죠. 힘 한 번 못 써보고 밀려버렸습니다. 뭐 질 수도 있습니다. 바둑 한 판 질 수도 있죠. 근데 문제는 그 당시도 그랬고 그
그 이후에 동료 기사들과 장시간 복기를 했습니다. 복기라는 게 다시 한번 돌아보는 건데요. 그 장시간 복기 동안 제가 무엇을 실수해서 나빠졌는지, 왜 패배까지 이루어졌는지를 알 수가 없었어요. 사람과의 대국에서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어디서 실수를 했고 어떻게 해서 졌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알파고의 대국에서는 그걸 찾지를 못했습니다. 당연히 알파고의 그런 허점 이런 것도 찾지를 못했죠. 제 존경하는 선배님이 전화가 오셨어요. 저는 직접 사실 통화한 적이 그때가 처음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전화를 하셔가지고 이건 인간이 이길 수 없는 것 같으니까 그냥 편하게 돌아. 그게 뭐 정말 말씀 그대로인지 아니면 진짜 편안하게 해주려고 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분위기가 저뿐만 아니라 모든 그런 프로기사들 전체가 다 좀 바뀌어버리지 않았나. 그리고 저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소한 저보다는 알파고의 실력이 우위에 있을 확률이 높다. 그래서 삼국에서도 작전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뭐 이렇게 됐죠. 근데 참 작전이라는 거 제가 인공지능에 너무 무지했어요. 바둑이라는 거는 초반이 가장 경우의 수가 많습니다. 근데 알파고의 연산 능력을 우리가 감안했을 때 그럼 경우의 수가 많을 때 승부를 하는 게 좋겠구나 하고 극초반에 승부를 이제 거는 작전을 들고 나왔는데요. 뭐 결과는 아시다시피 뭐 극초반에 박살이 나버렸죠. 예. 근데 이 사람과 AI가 가장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이 극초반, 경우의 수가 가장 많을 때입니다. 그 이유는 사람은 돌수가 너무 적으면요 수익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감각에 의존해야 돼요. 근데 알파고는 그렇지 않죠. 첫 수를 두는 그 순간부터 데이터상 승률이 높은 자리에 두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도 어느 정도 수익이 되는 장면에서 어차피 우리는 감각에 어느 정도는 의존을 하잖아요. 그래도 최소한 수익기가 되는 장면에 승부를 내야죠. 수익기가 안 되는 장면에서 감각만으로 승부를 할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자, 데이터와 감각의 이렇게 싸움이 된 건데요. 그것은 그야말로 데이터의 압승이었다. 인간의 감각이라는 게 이렇게 무기력한지 삼국이 끝나고 나서야 알게 됐습니다. 자, 참 사진상도 좀 많은 걸 내려놓은 그런 모습이죠. 예. 이세돌이 패배한 것이지 인간이 패배한 것은 아니다라는 멋진 멘트를 남기면서 예. 근데 정말 그때 당시 그 심정 그대로입니다. 저는 졌지만 어떤 누군가는 이겨줬으면 이 바둑이라는 게 AI에게 넘어가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솔직한 심정에서 나온 그런 얘기입니다. 참, 이 삼국대가 결혼 10주년이에요. 제가 원래 결혼 기념을 그렇게 챙기지도 않는데 사실은 그날따라 10주년이기도 했고 챙겼는데 저는 지금 그런 심정이었죠. 3대0으로 이기고 딱 결혼 10주년. 근데 3대0은 3대0인데 뭐가 좀 바뀌었어요. 딱 그날 호텔방으로 저기 알파고 만드신 분들이 샴페인 하나 올려주는데 이런 참 그래서 참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실 그런 걸 댓글 같은 거 찾아보질 않아요. 저는 원래 그런 스타일이 아닙니다. 근데 그날은 좀 찾아봤어요. 댓글에 온라인상에 제가 죽었나 살았나 궁금해가지고 찾아봤는데 흔히 말하는 악플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없었던 건 아닌데 거의 대부분이 응원의 댓글이었어요. 그리고 가족, 지인들의 그런 격려의 그런 말들 거기서 참 많은 그런 힘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또 알파고의 대국 그런 것들을 준비할 수 있는 힘을 얻지 않았나. 이렇게 응원의 댓글을 달아줄 수 있고 또 그런 격려의 말을 해줄 수 있다는 것. 그걸 통해서 힘을 얻는다는 게 그 우리 인간만의 그런 능력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해봅니다. 자, 사국이죠. 역시 정상적으로는 이기기 어렵기 때문에 결국 작전을 짰습니다. 중반전을 노린다. 자, 초반에 승부를 걸었더니 박살이 났죠.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너무 돌수가 많아지면 알파고 연산 능력상 정말 완벽하게 두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50수에서
백수 사이에 버그를 일으켜야 된다. 자, 정상적으로 이기는 게 아닙니다. 실력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버그를 일으켜야 되는 겁니다. 50수에서 백수 사이에. 여러 가지 뭐 기술적이나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요거는 그대로 가는 거죠. 자, 요 모습이 이제 이게 사국의 기보입니다. 자, 여기 이제 사국 이기고 거만하게 예, 걸어오는 그런 모습인데요. 아, 이게 사실 거만한 게 아니고 저는 1, 2, 3국을 치고 4국 한 판 이겼는데 너무 박수를 쳐주고 너무 좋아해 주시니까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그런 좀 어색함의 그런 미소인데 좀 제가 봐도 좀 거만해 보여요. 예, 근데 거만한 거 아닙니다. 예. 자, 여기 78번째 수에서 알파고의 버그가 일어나서 78번째 수를 기억해 주신 분들이 좀 있으십니다. 근데 사실 이 바둑의 승부수는 68번째 수였습니다. 저 68번째 수는요, 사랑과의 대국이었으면 절대 두지 않았습니다. 이상한 수예요. 정수가 아닙니다. 이상한 수입니다. 최선의 수가 아니에요. 저 수는 이게 뭐 통했기 때문에 굉장한 승부수로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만은 통하지 않았다면 이 바둑에 당연히 패착이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세돌이 1, 2, 3국 치더니 멘탈이 살짝 예, 이게 프로의 수가 아닙니다. 결국 이렇게 해서 통했습니다. 결국 승리까지 이어졌습니다만 저도 바둑에 뭐 그런 게 있잖아요. 신념, 철학 같은 게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것이 정면으로 입에되는 수입니다. 최선의 수가 아니고 정수가 아닌데 이게 제가 그 30년 바둑 인생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둔 수입니다. 최선의 수가 아니고 정수가 아닌 걸 알면서 억지로 그냥 버그를 일으키기 위해서 오직 버그를 일으켰던 일념하에 둔 처음이자 마지막 그런 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게 맞았나 아무리 중요한 대국이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바둑적 신념과 철학을 다 그냥 위배하면서 이렇게 두는 게 맞았나 아직도 참 그런 의문은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고 판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5국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 작전을 짜지는 않았어요. 정상적으로 대국에 임했습니다만 야프절이었죠. 패했습니다만 제가 아마 3국에서 이런 승리를 했으면 약간 얘기는 틀렸을 거예요. 그대로 작전을 짜서 그대로 갔을 수는 있었겠습니다만은 이게 5국을 이겨봤자 2대 3이잖아요.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대로 놓고 최선을 다했지만 결국 역부족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알파고의 발전을 좀 알아볼 텐데요. 저랑 뒀던 게 알파고리, 재해성을 따가지고 알파고리로 명칭이 붙었습니다. 인간의 기보를 학습했고요. 뒷라님과 강화학습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약 1년 후에 2017년 알파고 마스터 버전이 나오는데요. 상위 버전이죠. 더 많은 자체되고 뭐 디테일적인 기술, 사실상 알파고리와 알파고 마스터는 거의 뭐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알파고 마스터 버전이 나온 순간부터는 인간은 AI를 사실상 바둑에서만큼은 이기기는 좀 어려워졌습니다. 약 6개월 후에 알파고 제로 버전이 나오는데요. 알파고 제로 버전은 인간의 기보를 학습하지 않았습니다. 바둑의 룰만 가르쳐주고 자체, 자가 대국만으로 학습을 했고요. 자, 저랑 뒀던 알파고리를 단 10일 만에 압도합니다. 그리고 알파고 마스터 버전은 약 40일 만에 압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알파고 마스터 버전이 나왔을 때 정말 감탄을 하면서 봤던 기억이 납니다. 야, 또 이렇게 두는 거구나. 이렇게 해서 써야 되는 거구나. 진짜 감탄하면서 봤었는데 알파고 제로 버전이 나면서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두는지. 의도가 파악이 안 됩니다.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30년 바둑을 놓는데 이해를 못합니다. 정말 알파고 제로가 나온 순간부터 바둑은 정말 인간에서 완벽히 떠났다. 그런데 지금 후배들도 열심히 바둑을 두고 있습니다. 동료 기사들도 제 동년배 기사들을 두고 있는데요. 그 기사들이 노력하는 이유는 다시 찾아오기 위해서. 인간의 손을 지금 떠났잖아요.
그걸 다시 찾아오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둑에서 뭐 AI를 이기기는 사실 좀 어렵습니다. 인공지능을 이기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최소한 이해는 해야죠. 만약에 AI가 두는 수를 어느 정도 이해한다면 그것은 뭐 인간의 손을 떠났다 이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바둑을 우리 손으로 다시 돌려놓기 위해서 제 후배 기사들, 동료 기사들이 열심히 지금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바둑계 변화를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정확히 해설, 고정관념 탈피, 격차학대, 예술적 변화로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정확해진 해설 같은 경우에는 AI 전에는 이렇게 해설을 했고 AI 이후에는 이렇게 하고 있구나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두 가지인데 여기를 두든가 이렇게 두는 게 좀 나을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 이걸 두고 형세 판단이 참 중요한데요. 예, 여기 어떻게 둘까요? 오? 또 묘수가 있습니까? 여기요. 여기는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니, 이거 차단하면 어떡하죠? 안에서 두 집이 난다라는 얘긴데요? 저한테 시간을 좀 주세요. 일단 의미를 이게 두 집이 난다는 얘기네요. 가만 있어봐. 이게 두 집이 어떻게 나지?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죠? 지금 여기를 가만히 이걸 하면 이걸 안 넣을 수가 없는데 이걸 늘었다. 네. 그러면 여기를 막상 딱 갔다. 자, 요게 AI가 나오기 전에 해설의 모습입니다. 저렇게 해설했어요. 정확하진 않죠. 예, 정확하진 않습니다. 근데 참 뭔가 인간의 그런 정이 좀 느껴지는 그런 해설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AI가 나오면서 이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근데 지금 인공지능이 말하는 최선이 이걸 잡은 다음에 재차 이 흑도를 버리면서 이 한 점을 제압하고 그 다음에 상변을 공격 가는 게 인공지능이 말하는 흐름이기 때문에 그 흐름을 강동윤 선수가 찾아내느냐 그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저의 일감은 붙이는 수였는데 네. 인공지능이 이야기하는 의외의 괜찮은 수가 한 두 군데 정도를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좌상 쪽에서인가요? 네, 좌상 쪽입니다. 근데 하나는 좀 이해가 아직 안 돼서 좀 더 인공지능에 물어보고 그다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바뀌었는데요. 이제 AI를 보면서 해설을 하기 때문에 정확도는 말할 것도 없이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AI를 보면서 아마추어 분들이 좀 보기 편하게, 알아듣기 편하게 좀 전해주는 그런 역할이다. 전달해주는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뭐 승률표가 나오는데 요거는 바둑이 많이 기울어가지고요. 1.1%, 0.몇 % 뿐이 안 되는데요. 뭐 바둑이 처음 시작은 거의 5대5에서 시작을 하겠죠. 근데 이제 프로들이 그렇게 두면은요, 5에서 10%는 금방금방 이렇게 출렁출렁합니다. 예전에는 말이에요. 제가 딱 한 수를 두면은 아이쿠야 하거든요. 저도 두고 실수한 거죠. 딱 하는데 이거 이럴 수는 없잖아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근엄한 표정을 지으면서 딱 시작하면 상대가 땀 뻘뻘 벌린 소리. 또 나중에 해설 부르면 역시 해설만이 들 수 있는 뭐 이렇게 막 이랬었는데 이제는 이거 보면은 딱 승률이 딱 떨어지면 아유 이 해설구단 실수했습니다. 예, 그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근데 저희가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실제로 프로 기사들이 이런 것들을 보면서 공부를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저는 알파고 대국에서 패한 것도 정말로 충격적이었습니다만 그보다 더 충격적이었던 것은 왜 알파고 바둑이 더 자연스럽고 창의적으로 느껴지느냐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냥 처음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이 바둑을 잘 두면 또 자연스럽게 창의적으로 되나 보다. 근데 사실 좀 이상했거든요. 근데 2017년도 알파고 마스터 버전이 나오면서 어느 정도는 이해하게 됐습니다. 자, 여기 뭐 세 번째 수 혹은 다섯 번째 수에 저 자리를 많이 두게 됩니다. 저 수는 처음에 알파고 마스터가 이렇게 도와왔을 때 약 30분간 좀 생각을 했어요. 생각을 하다가 결론은 둘만한 수네, 괜찮은 수네 정도였습니다.
근데 왜 나는 두지를 못했을까? 궁금해가지고 좀 찾아봤어요. 저는 못 뒀지만 한중일의 그런 기사들 누가 뒀나? 이렇게 찾아봤는데 한중일의 그 수많은 기사, 수많은 기버 속에서 이 수를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알파고 마스터 버전이 나오기 전에 우리 인간 프로 기사들은 이 수를 두지를 못했어요. 자, 이 수는 바둑을 배울 때 사실 두지 말라고 배우는 수입니다. 근데 우리가 커서 프로가 되고 또 성적을 내는 기사가 됐는데도 두지 못합니다. 이유가 명확한 거예요. 그렇게 배웠으니까. 두지 말라고 배웠으니까. 이게 전형적으로 우리 고정관념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그런 사례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AI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인간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고정관념이 없습니다. 이 고정관념이 없기 때문에 AI 바둑이 더 자연스럽고 창의적으로 느껴졌던 부분인 거죠. 저랑 바둑을 뒀던 알파고 리 버전에서도 저랑 2국이죠. 2국에서 무브 37이라고 인공지능 개발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유명한 수가 있습니다. 그 수를 보고 굉장히 깜짝 놀랐던 저도 기억이 나는데요. 정말 고정관념이 없는 AI. 왜 우리가 AI와 같이 가야 되는지, 협업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사례가 되는 것도 같습니다. 자, 사실 저는 이 부분도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알파고 마스터 버전이 나오면서 AI 바둑 프로그램이 쫙 깔렸어요. 누구나도 쉽게 다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 프로 바둑 기사들이 막 생각을 해내면서 앞으로 나아갔다면, 이제는 상상을 통해서 나아갔다면, 이제는 정답지를 보고 공부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린 거죠. 그럼으로써 저는 상향평준화가 되고 절대적 1인자는 나오기가 힘들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제 생각과 정반대로 갔습니다. 하이랭커가 상위랭커를 이기는 이제 하늘의 별 따기가 됐습니다. 그만큼 어려워졌어요. 탑랭커들은 탑랭커들로 쫙 가버렸죠. 격차가 더 벌어지더라. 그 이유도 명확합니다. 상위 랭커가 하이 랭커보다 AI를 더 이해하고 더 활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격차가 나는 부분에서 AI라는 새로운 게 나오면서 더 벌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게 비단 바둑계만의 문제냐? 사실 그렇진 않죠. 제가 이제 대국을 했던 알파고, 대국 자체는 크게 조명을 받았습니다만, 알파고 이후의 바둑계의 변화, 또 우리가 AI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대비하고 대처해야 되는지, 그걸 너무 그냥 쉽게 간과하고 놓쳐버린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좀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예술적 가치, 이제 바둑 쪽 얘기인데요. 저는 사실 바둑을 마인드 스포츠 혹은 보드게임 이런 식으로 배우지는 않았습니다. 예술로 좀 배웠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전통적 바둑이라는 게 인간의 직감과 감각, 투쟁의 서사적 가치 의미를 두었다면요. 이제는 정확성, 그리고 효율성과 최적화의 가치 의미를 두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새로운 이야기 탄생이라고 제가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사실 아직은 좀 이렇게 얘기하기 좀 부족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많은 후배 기사들이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인간과 AI 협업의 창의성 혹은 새로운 표현 방식. 다음에 혹시 제가 이 서강대에서 다시 이 자리에 설 수 있다면, 강연을 할 수 있다면 아직 부족한 게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나아갔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많이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대로 지금 많이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많은 것이 바뀌었죠. 저는 알파고가 끝난 이후에요. 2, 3년 내에 뭔가 엄청난 새로운 무언가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물론 점진적으로 조금씩은 변했습니다만 실제적으로는 2022년 11월 30일 챗GPT 생성형 AI가 나오면서 우리 사회에 엄청난 그런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AI를 잘 활용하는 사람이 그런 능력을 인정받는 시대인데요. AI 활용 역량을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질문하고 판단하고 소통하고 그 소통을 통해서 다시 질문하는 순환 과정으로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참 쉽죠? 참 쉬운데 이게 이렇게 계속 순환 과정을 계속한다는 게 사실 또 굉장히 어렵습니다. 창의적으로 질문하고 주도적으로 판단하고 그걸 통해서 소통하고 다시 또 창의적 질문으로 돌아가는 이 순환 과정이 이렇게 순환 과정을 하시는 분과 그렇지 못하신 분들 간의 격차는 확 벌어진다. 이게 바둑계만의 문제는 아니었던 겁니다. 그런데 사실 2022년 11월 30일이니까요. 사실 이제 아직 3년이 채 안 됐습니다. 3년이 채 안 됐는데 약간의 그런 부작용 같은 것들이 좀 일어나는 것 같아요. AI와만 대화하면 사실 이게 저는 참 의아한데요. AI와 대화하는 게 아니죠. 질문하고 지시하는 거죠. 새로운 주제나 새로운 관점을 AI가 제시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능력이 AI 능력이 됩니다. 결국은 자신만의 그런 좁은 사고에 갇힐 위험성이 있는 거죠. 결국 우리는 사고를 확장해야 되는데 사고를 확장하는 방법은 역시 사람과의 커뮤니케이션이겠죠. 사람이니까요. 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창의적으로 질문하고 주도적으로 판단하고 그리고 소통하고 다시 창의적 질문으로 돌아간다. 순환 과정을 합니다. 저는 여기에 좀 하나를 더 추가하고 싶습니다. 참 우리 커뮤니케이션도 있습니다만 커뮤니티 또 요즘 너무 많은 매체들을 통해서 미디어를 통해서 SNS 어마어마한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가 수많은 정보를 받지 않습니까?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쇼츠, 릴스, 틱톡 정말 도파민 중독 그런 시대인데요. 참 좋습니다. 수많은 정보를 편하게 얻을 수 있다. 그런 자료들을 얻을 수 있다. 너무 좋은데요. 우리가 정리되지 않은 정보는요. 가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수많은 정보들이 우리에게 혼란만 줍니다. 그러면 이 정보들을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정리를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오롯이 혼자만 생각할 수 있는 시간. 저는 5살에 바둑을 시작을 했고 7살쯤에는 혼자서 바둑에 있어서 많고 혼자서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저는 그것이 제 30년 바둑 인생에 큰 힘이 됐고 큰 자산이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쩌면 지금 시대에서 그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다는 게 더 가치가 더 올라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창의적으로 질문하고 주도적으로 판단하고 또 소통하고 다시 순환 과정에 여기에 추가를 해서 혼자만의 시간 오롯이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야만 이 정보들을 정리할 수 있고 깊은 사고를 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깊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커뮤니케이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사고를 통해서 깊은 그런 소통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대화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저랑 동년배 혹은 후배들이랑 얘기를 해보면 이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게 당연히 필요한 거고 AI 시대뿐만 아니라 이 커뮤니케이션이 중요치 않았던 시대는 없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근데 너무 시간을 많이 뺏는다. 의미 없는 경우가 너무 많다. 근데 그 이유는 명확한 겁니다. 깊게 대화를 못하는 거예요. 깊은 대화를 못하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지금 AI 시대이다 보니까요. 깊은 대화를 하더라도 사실 의미 없이 날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 이제는 AI에게 질문을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많은 걸 얻을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죠. 시작선의 평등이 아닌 가속의 불평등 시대를 살고 있는 겁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격차가 나더라도요. 시간을 좀 줬어요. 어느 정도 조금 시간이 가요. 조금씩 이렇게 벌었는데 이제 AI 시대가 오면서 AI가 정말 그런 것들을
확 뭐 내잖아요. 결과물들을 확 내다 보니까 그냥 엄청나게 짝짝짝짝 벌어지는 겁니다. 이제 나중에 어느 순간에 보면은 이걸 쫓아갈 생각도 할 수 없을 만큼 차이가 벌어져 버리는 거죠. 질문하고 판단하고 소통하고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이런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간의 차이는 정말로 어마어마하게 예전만큼 천천히가 아니라 확. 근데 이것은 이 비단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기업, 국가, 혹은 여기 서강대니까요. 대학 모두 해당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참 이게 아쉬운 부분이에요. 구글, 틱톡, 넷플릭스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요. 유튜브도 있을 거고 너무 많죠. 인스타 너무 많습니다. 자, 우리나라가 사실은 그렇죠. 초고속 인터넷이 가장 빨리 깔린 나라입니다. 우리가 앞서 나갈 기회는 얼마든지 있었어요. 구글이요? 네이버랑 뭐 크게 차이 납니까? 네이버 다음이랑? 그리고 지금 페이스북, 요즘 인스타입니다만 페이스북이요? 여기 아이러브스쿨 아시나요? 아, 잘 모르시나요? 네, 싸이월드는 아시나요? 도토리? 네. 아이러브스쿨이 페이스북 뭐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사실 근데 아이러브스쿨 어디로 가버렸습니까? 싸이월드는 또 어디로 가버렸어요? 그리고 네이버 다음은 왜 세계로 나가지 못하고 지금 국내에 갇혀 있습니까? 왜 우리는 틱톡을 만들지 못했고 넷플릭스는 좀 다른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긴 합니다만은 왜 이런 것들을 우리는 만들지 못하고 나아가지 못했을까요? 저는 좀 이런 생각을 좀 해봐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언어도 있고 문화, 자본. 예, 맞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죠. 근데 예전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거예요. 저는 뭐 그 시대는 아닙니다만은 예전 같은 경우에 훨씬 더 어려운 상황에서 그만큼 경제 발전을 이룬 겁니다. 훨씬 불리한 상황에서 우리가 경제 발전을 일으키고 올라온 거예요. 우리가 이거 뭐 언어, 자본, 문화 다 안 된다? 언제부터 그런 거 따져가면서 우리가 일을 했습니까? 우리가 사실은 좀 안주하는 부분이 생긴 거예요. 이 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돌아가는 부분이 생겼고 또 국제적으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생긴 거죠. 우리의 위상이 좀 올라가면서 경제가 발전되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생긴 겁니다. 잘 해내야만 되는 일들은 하지 않고요. 할 수 있는 일에만 집중하기 시작을 한 거죠. 우리의 그런 것들, 진취적이고 도전적인 정신 이런 것들이 조금은 우리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는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진취적이고 도전적인 정신을 갖고 나아가야 된다. 근데 예전에는 사실 쉽지가 않았어요. 진취적이고 도전적이고 뭔가 쉽지가 않았죠. 가령 창업을 예로 들어볼까요? 어렵죠. 창업 하나 한다는 게 자본은 물론 인력, 많은 것들이 필요했죠. 하지만 AI 시대가 오면서 바뀌었습니다. 어느 정도는 바뀌었어요. 지금도 그게 쉽다는 건 아닙니다. 다만 훨씬 더 쉬워졌다. 이제는 소자본으로, 소규모 인력으로도 어느 정도는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게 되지 않았나. 이제 정말로 진취적이고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기지 않았나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AI 시대는 위기가 아닌 기회죠. 근데 이걸 좀 반대로 보는 경향이 있어요. 기회가 아닌 위기, 이렇게 반대로 보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유니스트에서도 교양입니다만 강의를 맡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굉장히 기대를 처음에 했었어요. 이 참 어리고 젊은 이런 학생들이 AI를 정말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활용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으나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못한 경우를 좀 봤습니다. 그리고 위기가 아닌 기회인데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봤어요. 이게 어디로 갈지 모르겠다. 지금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종종 들었습니다. 학생들을 통해서요. 참 이게 당황스러운 게요. 이게 AI 이제 초창기죠.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면요. 특히 젊은 쪽에서 굉장히 좋아해야 됩니다. 할 게 진짜 많아지는 거예요.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정말. 근데 AI 시대가 오면서 약간 이상하게 정반대로 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는데요. 근데 요거는 한 가지 조금 얘기를 듣다 보니까 조금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자,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일단 방향이 어디로 갈지, 뭐 스마트폰이든 온라인 시대든 변화가 일어났을 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어떤 것들을 먼저 생각을 했냐면, 자기 자신부터 먼저 돌아봤어요. 이 방향성이 어디로 갈지부터가 아니라 자기 자신부터 돌아봤다는 겁니다. 자기 성찰이 우선이었어요. 내가 지금 여태껏 해온 게 어떻게 됐고, 내 위치가 어떻게 됐고, 어떤 걸 좋아하고 어떤 걸 잘하는지, 그거부터 생각을 하고 이 시대가 어떻게 바뀌는지 그 다음이죠. 근데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AI 시대에 이게 내가 공부했던 거랑 뭐 좀 우선순위가 되는 건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AI 시대 나 뭐 해야 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거 사실 기본입니다. 자기 자신부터 생각을 해야죠. 왜 이 트렌드 이거부터 생각을 합니까? 자기 자신부터 돌아보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게 보는 시각 자체가 달라요. 저는 1983년생입니다. 저는 이제 시골에 태어났어요. 신안 섬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짧지만 아날로그도 경험을 해봤어요. 그리고 뭐 삐삐도 생기고 뭐 시리콘도 있었고 뭐 모뎀 시절 뭐 천리안 나우누리 하이텔 뭐 여기 잘 모르시죠? 이런 얘기하면 예. 그러다가 뭐 핸드폰도 생겼고요. 뭐 스마트폰까지 생겼고 지금 AI 시대까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내성은 생긴 것 같아요. 이 변화에 대해서 좀 내성이 생긴 것 같은데 여기 계신 분들 좀 학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런 내성 혹은 또 미래 세대 지금 진짜 어린 친구들 그런 내성이 좀 존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내성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AI라는 게 사람과 사람과를 연결해주는 그런 기기는 뭐 다른 스마트 기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람과 사람과를 연결해주는 그런 도구예요. 그런 거 이상의 AI 시대는 좀 다른 것들이 있는 거죠.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는 알고 있어요. 아날로그부터 겪어오면서 뭐냐면 우리가 예전에는 전화번호를 다 외웠습니다. 뭐 수첩에 적어놓는 경우도 있지만 다 외웠고요. 어딜 찾아갈 때도 지도를 보거나 기억을 해서 찾아갔습니다. 자료 찾는 거 쉽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PPT도 다 AI를 이용했죠. 이런 거 만드는 것도 굉장히 어려웠어요. 시간, 에너지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예전 그거를 우리가 암기하고 이 정보 찾고 자료 찾는 에너지, 시간 이것을 우리가 가장 의미 있게 생각하는 창의적인 부분으로 돌려야 된다. 이걸 우리가 정리해서 감각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이걸 이렇게 돌려야 되는 거구나. 이게 AI라는 게 생각을 덜하게 만들어준 도구가 아니라 이쪽으로 그 에너지를 이쪽으로 돌리라는 얘기구나 라는 걸 알고 있는데 좀 어린 친구들, 진짜 미래 세대라고는 어린 친구들, 혹시 여기 계신 분들은 안 그럴 거예요. 다 지금 잘하고 계실 텐데 그런 분들이 종종 있더라. 생각을 덜 하게 만들어진 도구로만 이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 네, 그래서 좀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자, 요거는 뭐 간단한 얘기인데요. 변하지 않으면 죽는다. 뭐 이런 얘기인데요. AI 시대는 정말 변화가 빨리 일어납니다.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그냥 필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코닥 같은 경우에 한번 찾아볼 텐데요. 필름 카메라의 절대 강자입니다. 정말 점유율이 상상 초월이었어요. 뭐 카메라 아니면 그냥 코닥입니다. 그 정도였는데 이 코닥에서 1975년도에 세계 첫 디지털 카메라를 발명합니다. 그런데 코닥에서 어떻게 했냐? 그대로 사장시켜버립니다. 왜? 필름 카메라 지금 시장 수도 카메라 나오면 안 되죠. 지금 필름 카메라 시장이 망가지지 않습니까? 그대로 사장시켜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미래에 자신이 사정시킨 그 기술에 그대로 코닥이 무너졌죠. 아직까지 명맥은 이어져 있습니다. 사실상 무너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소니 같은 경우에, 소니는 여기 다 아시죠? 소니는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마어마한 기업이죠. 시대를 대표하는 초인류 전자기업입니다. 그런데 위기가 닥쳤죠. 우리나라의 삼성, LG 그런 시장을 다 내어주면서 위기가 닥쳤을 때 소니는 좀 달랐습니다. 기존에 있던 사업 중에 사실상 이미지 센서를 빼고는 사실 다 바꿨어요. 엔터, IP, 지적재산권 이쪽으로 갔습니다. 거품 시대죠. 아직 꺼지기 전인 1989년도에 컬럼비아 퓨처스 이런 영화사를 인수를 했고요. 지금 이제 소니 픽처스가 됐습니다. 콜럼비아 픽처스죠. 소니 픽처스를 바꿔서 엔터 쪽으로 갔습니다. IP 지적재산권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우리 코리아 데몬 헌터스, 캐디언 같은 경우에도 소니 픽처스에서 만든 겁니다. 물론 제주는 곰이 부리고 뭐 이렇게 됐습니다. 예. 이 IP를 넷플릭스에 다 팔아버렸어요. 아주 그런 돈 조금 받고 그냥 다 팔아버려가지고 그렇게 돼버렸는데 저는 굉장히 부럽습니다. 소니가 살아난 방법도 굉장히 놀랍고 지금 현 상황이 굉장히 좀 부러운 부분이 있어요. 우리는 굉장히 득을 봤어요. 캐디언을 소니 픽처스에서 만들어주면서 우리는 그냥 앉아가지고 굉장히 득을 보고 있는데 언제까지 그래야 됩니까? 또 소니 픽처스 이런 거 만들어줍니까? 사실 이제 우리가 만들어야 되잖아요. 캐디언 같은 거 우리가 만들어서 나아가야 되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덕을 봐야 되는지 좀 그런 점이 굉장히 부럽습니다. 자, 인텔 같은 경우에는 어마어마한 공룡이죠. 인텔이 흔들린다는 거 좀 상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GPU가 대세가 되면서 또 기존의 PC, CPU도 살짝 흔들리고 있죠. 계속해서 적자를 보고 있고요. 성장이 둔화가 되는 게 아니라 완전 쫙쫙 마이너스로 쫙쫙 빠지고 있습니다. 지금 기로에 서 있는 게 인텔이에요. 인텔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좀 지켜봐야 됩니다. 어떻게 행동을 해서 어떻게 결과물이 나오는지. 만약에 인텔이 여기서 위기를 극복하고 나아가면 우리는 그거를 따라가야 되겠죠. 아, 위기가 닥쳤을 때 정말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구나. 그렇지 못하고 인텔이 무너지면 위기가 닥쳤을 때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구나. 여기서 우리가 지켜보면서 배울 점이 굉장히 많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예, 요거 정주영 회장님이시죠. 이거 해봤냐고. 그게 굉장히 유명한 얘기입니다. 정말 추진력 하시면 정말 이분 대단하시죠.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조선소를 건립한다는 전설적인 분입니다. 처음에 물론 국가적인 사업이었겠죠. 그래서 영국으로 넘어갑니다. 바클레이 은행에서 차관을 받기 위해서. 근데 뭐 해줄 리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거기에 이제 에클레어 롱바텀, 약간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롱바텀 회장님을 찾아갑니다. 추천서 받으려고 찾아갈 거예요. 근데 뭐 그분이라고 추천서를 써줍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그때 이제 펼치신 게 500원짜리 지폐예요. 여기에 거북선 사진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부터 찰갑선을 만들었던 민족이다. 물론 여러 가지 얘기가 있겠죠. 여러 가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추천서를 써주셨겠죠. 그걸 통해서 다시 바클레이 은행에 갔더니 이번에는 선박을 팔아오래요. 그래서 그리스 선박왕을 만나서 배 2척을 팝니다. 그래서 다시 해서 가서 차관을 받아왔는데요. 그 계약서가요. 계약금의 원금 이자를 얹혀주고요. 계약금 이자를 얹혀주고 여기에 자기가 약속했던 기간 내에 못 만들면은 원금을 돌려주는, 하자가 있거나 기간 내에 못 맞추면 원금을 돌려주는 사실상 말도 안 되는 계약이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근데 아무런 문제 없이 그 시간 내에 또 하자 없는 배를 납품을 했죠. 그래서 지금 우리의 조선소가 이렇게 조선업이 마스가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의 그런 조선업이 생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단하신 분이죠. 자, 이건 회장님이십니다. 혁신이라는 이걸 할 때 이분을 빼놓을 수는 없습니다. 마누라 자식 빼고 다 바꿔. 여기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예,
굉장히 유명한 얘기고요. 그 이후 한 1년 정도 있다가 기존에 있던 전자기기를 화형식을 했습니다. 저는 그 어린 나이에 그걸 보면서 정말 굉장한 걸 느꼈어요. 이분이 하신 말씀이 저는 굉장히 기억에 남고 제가 살아가는 데에서도 굉장히 아직도 중요한 메시지로 남아있는 게 있는데, 돌다리든 뗏목이든 나무다리는 건너게 해라. 그리고 실패하면 상을 줘라. 저는 이 메시지는 어렸을 때부터 계속해서 가지고 가고 있는 중요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요. 이런 분들, 도전정신, 혁신, 참 어려운 부분이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AI 시대에 이제는 우리가 정말 이분들처럼 도전하고 혁신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닌가, 정말 이렇게 해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제가 오늘 준비한 수는 여기까지고요. 예, 다음 수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수입니다. 아마 진취적이고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한 수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